옛날 어느 마을, 머슴 칠봉이는 대감집 딸과 정분이 났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멍석마리의 골로 갈 뻔하다 겨우 도망쳐 나왔다. 하지만 10년을 넘게 종으로 헌신한 자신을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으려는 대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복수를 다짐하는데, 그렇게 칠봉이는 지리산에 있는 어느 취권 고수를 찾아가게 되는데, 헌데 취권 고수는 의외로 중년의 과부가 아닌가. 혹시 취권고수 황삼술 씨가 맞습니까? 그래, 내가 바로 취권고수 황삼술이다. 그럼 저에게 취권을 전수해 주십시오. 빌어먹을 양반 놈에게 꼭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사사로운 복수를 위한 무공수련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돌아가도록 하거라. 취권 고수는 칠봉이를 내쳤지만 꼭 한 번의 복수 외엔 무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했다. 좋다. 열흘간 수련을 버티면 제자로 받아주겠다. 수문양이다.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허허 이놈, 세상에 공짜는 없느니라. 내 놈이 잘하면 할인해 주겠다. 그날부터 칠봉이는 열흘 동안 매일 8시간씩 힘든 수련을 하였다. 그렇게 열흘을 어렵게 버텼고 마지막 관문만 남게 되는데, 이제 기초 체력을 다졌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구나. 취권을 연마하려면 기본적으로 술을 잘 마셔야 한다. 주량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술은 자신 있습니다. 참 막걸리 대짜로 5병 정도 됩니다. 취권 고수 황삼술은 자신과의 술 대결에서 지면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고, 칠봉이는 죽기 살기로 대결에 임했다. 그렇게 몇 병을 마셨을까? 두 사람은 정신을 잃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는데, 사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실수를. 아니다. 어젯밤에 너무 좋았구나. 이것도 수련의 일부이니 앞으로 종종 부탁한다.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나는데, 이놈의 여편네가 나 없는 사이에 또 사내를 끌어들여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댁은 뉘시길래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오? 내가 바로 취권고수 황삼술인데 너는 대체 누구냐? 옛날 어느 마을에 딸을 하나 두고 살아가는 늙은 황부자가 있었다. 욕심 많은 황부자는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상대를 속일 정도의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잘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황부자는 방을 붙이고 사윗감을 기다리는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구함. 단 내 입으로 그건 거짓말이야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만 함. 지원자는 면접비로 엽전 단량을 내야 함. 욕심 많은 황부자는 지원자에게도 돈을 받아 자신 있는 젊은이만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마을 제일 부자인 황부자가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식에 여러 젊은이가 지원하였는데, 먼저 제법 재산이 있는 부잣집의 한 청년이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동네에서는 모를 심은 후 갈대로 짠자리로 덮지요. 그 후 이삭이 자리 위로 나와서 익으면 넷이서 사방 끝을 잡고 흩어서 별을 거둡니다. 그러자 황부자는 듣고 보니 그건 정말이네. 실패. 이번에는 평범한 집안의 청년이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우리 집 마당에 100길 높이에 큰 돌미륵이 있는데 그 미륵 머리에 배나무가 자라더니 배가 누렇게 익었지요. 그래서 100길 길이의 장대로 돌미륵에 콧구멍을 쑤시니 미륵이 간지러워 머리를 흔든 덕분에 배가 떨어져서 그 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황부자는 이번에도 그건 정말이네. 자네도 실패. 하며 그 청년에게도 퇴짜를 놓았다. 며칠 후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찾아왔는데, 황부자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황부자가 우는 이유를 묻자 그 청년은 이 집과 살림이 원래 제 것이었기에 감개무량해서 웁니다. 청년의 대답을 들은 황부자는 순간 당황하여 어찌 판정해야 할지 잠시 혼란에 빠지는데, 그 말을 진짜라고 인정하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길 테고 거짓말이라 판정하면 사위로 삼아야 했으니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결국 황 부자는 할 수 없이 가난한 청년에게 그건 거짓말이네. 하는 수 없군. 자네가 이겼네. 참말이지요. 그럼 제가 이 집의 사위가 되는 건가요?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황 부자가 자신의 딸 춘심이를 부르는데 춘심아, 이리 와 보거라. 여기 네 신랑감 왔다. 아버지, 드디어 저도 이제 시집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웬 할머니가? 혹시 장모님이신가요? 서방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이제 겨우 60이에요. 사실 욕심 많은 황 부자는 돈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 딸 시집 보내는 것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 마을 사내들이 전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에 포졸 칠삼이도 전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전장으로 나가기 전 그의 아내 말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방님, 안 가면 안 되시나요? 당신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게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걱정 말구려. 내 그냥 농사꾼도 아니고 나라의 녹을 먹는 포졸인데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닌가. 그리고 내 창술이 조선 팔도에서 최고가 아니오. 외놈이든 어떤 놈이든 나에게 당해낼 자가 없소. 내 꼭 승리하고 올 테니 편안히 기다리시오. 알겠습니다, 서방님. 아, 그런데 말이오. 가기 전에 하나 줄 게 있소. 네, 그게 무엇입니까? 정조대요. 이걸 잘 차고 있으시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내들을 못 믿는 게요. 그리고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당신이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 그러시겠지요. 그럼 저도 지조를 지키며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3달 후 칠삼이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아내와 재회하는데 뭐 하시오? 어서 빨리 여시오. 진짜 짜증나네. 아, 열쇠가 어디 갔지? 내 분명 잘 챙겨 놓았는데. 진짜 3달 만에 거사를 치러야 되니까 나 오늘 완전 굶주린 살쾡이란 말이여. 어서 빨리 푸는 게 좋을게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얼른 대장간 박노인에게 다녀오리다. 이에 남편은 급히 박노인을 찾아가는데 노인장 계시오? 나요. 내가 돌아왔소. 아니 이게 누군가? 칠삼이 아닌가? 자네 죽었다고 들었는데 용케 살아 돌아왔군. 죽긴 누가 죽었다는 것이오. 누가 그런 헛소문을. 그건 그렇고 빨리 정조대 열쇠 하나 만들어 주시오. 어서 급하오. 그래, 근데 자네 부인이 말자댁이라고 했던가? 그렇소 노인장. 어서 서두르시오. 이에 잠시 생각하던 박노인이 말자댁 정조대라면 열쇠 필요 없소. 자물쇠가 고장나서 바늘로 몇 번 돌리니까 그냥 열리던걸.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용하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하지만 무당은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방법이 없다. 없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간절히 부탁하자 무당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악한 신에게 부탁해야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상관없다고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부적을 받아왔다. 1년 후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무런 저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주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아기가 부르는 사람이 죽는 것이었다. 엄마. 아기가 엄마를 부르자 그 다음날 엄마가 죽었다. 할머니. 아기가 할머니를 부르자 그 다음날 할머니 역시 죽었다. 아빠는 저주받은 아기가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아기를 뒷산에 버리기로 결심했다.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산에 버리고 내려가려는데 순간 아기가 아빠. 라고 하는 것이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아빠는 어차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빠는 죽지 않고 일어났다. 어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살아있네? 살아남은 아빠는 가족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밭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집 아줌마의 원통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여보,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어? 옛날 어느 고을에 색을 유난히 밝히는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기생집 출입을 몹시 즐겼다. 그러나 질투심이 강한 그의 아내 때문에 걱정이 심했다. 아내의 그런 심사를 잘 알고 있는 선비는 불똥이 언제 튈지 몰라 한동안 슬금슬금 몸을 사렸다. 무서운 아내 때문에 맘대로 즐기지도 못하는구나. 그렇다고 호색하니 기방 출입을 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선비가 한 가지 묘안을 짜내게 되었다. 선비는 먼저 기방으로 달려가 모처럼만의 재미를 만끽한 다음 소매 속에 자라목 하나를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아내는 또 득달같이 쫓아와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신 또 기생집 갔다 왔지?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에 선비는 일부러 크게 화를 내면서 모름지기 사내대장부가 아내로부터 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 모두 가랑이 사이에 있는 이 물건 때문이오. 그러니 이 물건만 없다면 투기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오. 하고 외친 다음 작은 칼을 꺼내어 자신의 물건을 베는 척하고는 자라목을 꺼내어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뜻밖의 사태에 깜짝 놀란 아내가 선비에게 내 아무리 질투가 심하다고 하여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하며 따지고 드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여종 하나가 뜰을 지나면서 선비가 던진 그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던진 물건은 눈이 둘이고 색깔이 얼룩이 있으니 이것은 그냥 자라의 목이에요. 남자의 물건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내 아내는 더욱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런 젠장, 이제부터 나도 다른 사내랑 마음껏 재미 좀 볼 수 있나 했더니 옛날 어느 며느리가 이웃집의 총각과 재미있게 음란스러운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보게 되었다. 이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크게 꾸짖기를 애미야, 너는 무슨 일로 이웃집 총각과 함께 농담을 하느냐? 내 마땅히 너의 남편에게 말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말은 그리하였으나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날마다 그 일로 며느리만 꾸짖으니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하루는 며느리가 수심에 찬 얼굴로 혼자 집에 있는데 이웃 노파가 오더니 그 얼굴을 보고는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수심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이에 며느리가 말하기를 제가 어느 날 이웃집 총각과 서로 몇 마디 말을 했다 하여 시어머님께서 날마다 꾸짖으시는데 이젠 진절머리가 나도록 괴로우니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니 노파가 말하기를 너의 시어머니가 무엇이 떳떳하다고 그런 일로 너를 괴롭힌단 말이냐? 지가 젊었을 때 고개 넘어 김풍원과 어울려 밤낮으로 서로 미쳐서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온 동네에 다 탈로 났단다. 그 일로 큰 복을 짊어지고 새 동네나 돌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무슨 낯으로 너를 꾸짖는단 말이냐? 만약 또 다시 그렇게 꾸짖으면 이 말을 하고 대들거라. 하니 이에 며느리가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 시어머니가 또 꾸짖기에 며느리가 어머님은 무엇이 떳떳하다고 이렇게 언제까지나 저만 보면 귀찮게 하십니까? 하고 반박하자 시어머니는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따져 물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김풍원이란 작자와 서로 미쳐서 밤낮으로 물고 빨다가 탈로가 나서 큰 복을 짊어지고 새 동네를 도른 일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며느리의 이 말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며 야 이년아, 그 김풍언이가 바로 너의 시아버지다. 이 못된 거사. 하고는 며느리를 더욱 구박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의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아내가 자색이 매우 곱고 예뻤다. 그리하여 선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몰래 이 종의 아내 방에 들어가 열정을 불태웠다. 선비가 매우 조심을 한다고 했지만 그만 10여 세 된 조카에게 그 일을 들키고 말았다. 하루는 조카가 선비에게 묻기를 삼촌은 여자에 대한 생욕과 음식을 먹는 식욕 중에서 어느 것이 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너 어린 것이 무얼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아이고 삼촌, 저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니 제 물음에 어서 대답이나 해보세요. 뭐 색욕과 식욕이라고? 그야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니까 식욕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지. 그렇지 않으냐? 그러자 조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삼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제가 삼촌이 하는 일을 살펴보니 분명 그렇지가 않았어요. 삼촌은 집에서 일하는 종은 더럽다 하면서도 그의 아내 여종은 사랑하고 좋아해 데리고 자면서 그 몸을 껴안아 입을 맞추고 하지 않아요? 아마도 삼촌은 그 여종의 남편이 남긴 밥을 먹으라고 한다면 더러운 종이 남긴 밥이라고 하며 절대로 먹지 않겠지요? 종의 아내는 껴안고 좋아하면서 종이 남긴 밥은 더러워하니 분명히 식욕보다는 색욕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틀림없지요. 아니, 너 어린 것이 몰래 이 삼촌이 하는 일을 모두 살펴보았구나. 내가 그런 것을 어찌 다 아냐? 이 못된 녀석아. 삼촌, 저도 남녀의 잠자리 정도는 벌써 다 알지요. 이에 선비는 하는 수 없이 그래, 알았다 이놈아. 내 이제부터 다시는 종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으마. 이에 조카가 웃으며 다시 말하길. 삼촌,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30냥만 주시면 그냥 모른 채 해드린다는 거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꾼 장서방이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런데 색시에게 맛을 들이더니 색시가 너무 좋아 장사는 본체 만체하고 잠시도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여보, 난 당신이 너무 좋아서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구려. 그렇게 거의 2달가량을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신랑에게 색시가 말했다. 여보, 당신이 저 때문에 장사를 나가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 내일부터는 꼭 일을 나가도록 하세요. 아내의 말대로 아무리 가치 있는 시간이 좋기로써니 마냥 일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서방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장사를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조그만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기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뽑아줄 수 없겠소. 몸에 간직하고 가게 말이오.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내 당신과 떨어지려니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는구려. 색시는 고개를 저었지만 남편이 하도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조금 뽑아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장서방은 곧바로 길을 떠났고 이튿날 저녁 무렵에 어느 객주집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밤이 되자 장서방은 한없이 색시의 품이 그리웠다. 마누라, 너무 보고 싶구려. 그래서 아내가 준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아쉬운 듯 만져보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보시오, 방이 다 차서 그러니 오늘 밤은 나와 함께 보냅시다. 거 적적한데 잘 되었소이다. 그런데 장서방은 문득 장난치고 싶은 기분이 들어 앞 못 보는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심심하니 내가 문제 하나 내겠소. 이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겠소? 좀채로 맞히지 못하실게요. 이에 앞 못 보는 사내가 손을 뻗으며 대답했다. 어디 잠깐 이리 한번 줘보시오. 내 냄새를 맡아보고 한번 맞춰보리다. 주머니를 받은 사내는 잠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이윽고 주머니를 장서방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다음부터는
부인더러 좀 더 앞쪽 것으로 뽑아달라고 하시오. 이건 너무 뒤쪽 냄새가 나는 걸. 사내의 말에 깜짝 놀란 장서방이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요?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이오?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가만 두지 않겠소. 그러자 안못 보는 사내가 말하길 이보시오.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똥꾸린내가 나지 않소.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몹시 색을 밝혔다.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갖가지 기교를 시험하여 논일다 보니 아내 또한 거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어 어느덧 둘의 음란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어느 날 부부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재미를 보려고 고민 중이었다. 여보 마누라, 뭔가 색다른 것이 없을까? 오늘은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마당에 나가서 한번 놀아볼까? 우리 집 마당에서 그냥 하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이에 남편이 잠시 고민하다가 옳지. 저기 마당에 있는 괴목나무에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재미를 보는 것은 어떠하오? 그거 재미있겠네요. 그러면 단단히 잘 묶어놓고 하시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나무에 꽁꽁 묶은 다음 재미를 보기 시작하였고 그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불씨 하나가 날아와 지붕에 떨어지더니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불이야 불불. 당황한 남편은 아내를 괴목나무에 묶어둔 채 불을 끌어 뛰어갔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이웃과 어떤 스님에게 남편이 불 끄기를 도와달라 부탁했다. 영감님, 스님, 불 좀 끄게 도와주세요. 어서요, 어서. 그런데 스님은 들고 있던 부채를 둘 때가 마땅치 않아 당황하던 차에 마침 괴목나무에 이상한 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다 부채를 꽂아 두었다. 때마침 바람이 불면서 부채가 움직이며 부채의 손잡이 마디가 구멍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무에 묶여있던 아내는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 흥에 못 이겨 소리내어 외쳤다. 아, 바람아 불어라. 쉬지 말고 불어라. 초가삼간 모두 타든 말든 제발 그치지 말고 더욱 세게 불어라. 겨우 불을 끈 남편이 그제서야 아내가 생각나 급히 괴목나무에 가보니 아내는 즐거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아니, 당신은 집이 홀랑 다 타버릴 뻔했는데 뭐가 그리 좋아 웃고 있는 것이오? 바람이 불어 겨우 불을 껐잖소. 남편의 말에 아내가 답하길. 아, 글쎄, 그러니까 구멍에 바람이 불었잖소. 구멍에 바람이. 그 후 마을 여인네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되었고 부부는 부채를 팔아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하루는 어느 의원에 남봉꾼으로 소문난 어떤 사내의 부인 되는 여자가 찾아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가 의원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저기 의원님, 우리 남편이 잠꼬대가 심해서 약을 좀 지으러 왔는데요. 그런데 이 부인은 동네에서 수다가 많기로 소문난 여자였다. 그 정도가 어찌나 심하던지 한번 입을 열었다 하면 자기 집안 얘기는 물론이고 동네 누구네가 무엇을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줄줄이 늘어놓는 것이다. 아이고, 이 여자는 수다쟁이 부인이구나. 부인의 그런 점을 잘 아는 의원은 그녀가 수다를 늘어놓기 전에 얼른 약을 지어 돌려보내기로 작정했다. 아, 그러니까 잠꼬대가 문제라 이거죠? 그거야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약 2첩만 드시면 말끔하게 없어질 겁니다. 잠들기 전에 한 첩씩 다려드리시고요. 2번까지 재탕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면 잠꼬대 같은 건 절대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남봉꾼의 아내는 의원이 내주는 약을 도로 밀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의원님, 전 우리 집 양반의 잠꼬대가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잠꼬대를 시작하면 자던 내가 얼른 깰 수 있는 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잠꼬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어떤 년들이랑 놀아놨는지 똑똑히 들어두고 싶다니까요.
어?